여러분들 요즘 AI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스마트폰 광고를 보면 전부 AI 탑재가 기본이에요. 대학생들은 과제랑 연구에 AI를 써요. 기업은 고객센터, 번역, 영상 편집까지 AI를 도입했어요. 심지어 AI 단속 카메라, AI 교통, AI 치안 시스템 도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I 테마주로 수익 본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보통 뭘 떠올려요? GPU, 반도체, 클라우드 기업만 떠올리죠.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AI 열풍이 도대체 테슬라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면서 AI 시대의 진짜 인프라 수혜주가 왜 테슬라인지 전력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후반부에 좋은 내용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쓰는 AI를 한번 볼게요. 스마트폰에는 AI 탑재가 요새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그런 AI를 과제랑 연구에 활용을 하고 있죠. 기업은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센터, 번역, 영상 편집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공공부문은 어떤가요? AI로 단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만들어서 교통과 치안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 AI들이 어디서 돌아갈까요? 우리가 쓰는 챗봇, 이미지 생성, 영상 요약 같은 서비스는 전부 어디서 돌아갈까요? GPU가 꽉 들어찬 AI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AI들이요, AI용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랑 훨씬 달라요. 전력의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냉각 부담도 훨씬 큽니다. 그리고 수초에서 수분 단위로 전력 수용량이 크게 출렁해요. 골든만삭스 리서치가 뭐라고 했냐면요, 2023년 대비 2030년까지 데이터 전력 수요가 최대 165%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어요. 165%예요. IMF랑 각종 리포트는 어떻게 봤냐면요, 전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3년 약 300TWh에서 2030년 1500TWh까지 5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5배입니다. 결론은 뭘까요? AI를 많이 쓴다는 말은 전세계 전력망에 엄청난 부담이 쌓이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숫자를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봐볼게요. 2025년 기준 추가로 필요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이 얼마냐? 북미 같은 경우는 10억 기가와트에서 20기가와트를 추가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존 그리드의 8%에서 12%를 증설해야 한다고 말했죠. 유럽 같은 경우는 8에서 12기가와트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시아와 태평양은 어떨까요? 25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무려 30기가와트예요. 지금보다 10%에서 15%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전력 수요는 어떤가요? 2025년 기준 전력 사용량이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유는 상당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 전기화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토스랑 국내 기사에도 공통된 메시지가 나왔어요. 5년 뒤면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인도 전체 전력 소비량과 맞먹을 수 있다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인도 전체예요. 지구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 여기서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볼 수 있어요. 이 정도 속도로 전기를 쓰는 AI라면 앞으로 가장 큰 수혜는 진짜 누가 가져갈까요? GPU만 가져갈까요? 아니면 전기를 공급하고 저장하는 쪽일까요? 전력망의 입장에서 AI는요, 말 그대로 폭주하는 손님입니다. GPU가 학습을 시작할 때 순간 전력 피크가 급등을 하고요, 그 작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력 사용이 급락해버려요. 이 구조는요, 전력망을 흔드는 구조예요. 안정화가 필요한 구조라는 거죠. 미국, 유럽 전력사 리포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2030년쯤 되면요, 데이터 센터의 부하만으로 전체 피크 수의 약 10%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기존 방식처럼 송전선이랑 발전소만 늘리는 속도로는 이 급격한 변동성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중간에서 측력을 흡수해줄 배터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네, 바로 테슬라의 메가팩이죠. 테슬라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용 메가팩 솔루션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톰스 하드웨어의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는 순간적으로 전력 사용량의 90%가 출렁일 수 있는 전력 롤러코스터예요 라고요. 메가팩은 이런 급격한 부하 변동을 흡수해서 전압이랑 주파수를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AI 회발 전력 진동을 최대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주장하는 진짜 포인트가 뭐냐면요, 2시간짜리 ESS 기준 1기가와트당 20년 동안 약 500억 달러의 가치가 나온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500억 달러예요. 단순 배터리 박스가 아니라 전력 품질을 관리해주는 인프라 서비스라는 포지셔닝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AI가 만든 전력의 요동을 테슬라 메가팩이 중간에서 받아내고 돈을 버는 구조예요. 숫자를 한번 봐야 정확하겠죠. 2024년 기준 테슬라 에너지 사업 성과입니다. 연간 에너지 매출이 약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전년 대비 무려 67%나 성장한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시간에만 31.4GWh 저장 장치를 배치했어요. 메가팩 파워월 같은 거죠. 전년 대비 114%의 성장입니다. 114%예요. 그럼 2025년 3분기의 기준은 어떻냐고요? 에너지 매출이 34억 달러예요. 전체 매출의 12% 이상을 차지합니다. 분기 배터리 배치량은 12.5GWh에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애널리스트랑 언론 평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EV 성장은 둔화인데 에너지, 즉 ESS가 테슬라 실적을 새로운 축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예요. 시장은 이미 테슬라를 자동차와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회사로 다시 보기 시작한 단계라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한번 봐야겠죠. 영국 메가 배터리 시장은 어떻냐면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자리에 따르면 영국 대형 배터리 프로젝트의 상위 20개 중 16개가 테슬라라 그랬어요. 이 배터리들이 1메가와트당 연평균 9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주랑 미국의 ESS 프로젝트는 어떻냐면요. 서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수백 메가와트급 메가팩 프로젝트가 전력망 안정화랑 재생에너지 저장 용도로 가동 중이에요. 이 흐름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합쳐지면서 단순 전력 피크 조절에서 AI 전용 데이터 센터 부하 관리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중입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미 전력망 쪽에서 직면된 메가팩 비즈니스가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까지 먹으러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보통 AI 테마주라고 하면 어떤 것들 떠올리시죠? 엔비디아, 클라우드, MS, 구글, 오픈 AI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하지만 AI의 본질을 봐야 하는 거예요. AI의 본질은 전기를 먹는 컴퓨터라는 겁니다. GPU, 서버, 네트워크 전부 전기를 태워야만 돈을 버는 시스템이란 거죠.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50%에서 165%가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와 있어요. 리포트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아요. 각국 전력 환경 규제까지 겹치면서 전기 배터리 인프라를 장악한 기업이 진짜 수혜 포지션입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뭘 가지고 있냐면요. EV 배터리 기술, 거기에 메가팩, 메가블록, 거기에 전력 트레이딩 소프트웨어까지 합쳐서 AI 시대의 전기 그리고 배터리 쪽 필수 공급자 후보가 됐어요. AI가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데이터 센터의 건설을 위한 부동산 인프라죠. 두 번째가 GPU랑 서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전기랑 배터리, 그리드 ESS죠. 지금 시장은 주로 두 번째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미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테슬라 에너지의 비즈니스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미 연매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성장률은 60%를 웃돌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 EV 배터리 기술, 그리고 메가팩, 메가블록, 그리고 전력 트레이딩 소프트웨어까지 갖고 있는 전력 인프라 회사, 그리고 전력 인프라의 허리, 배터리 저장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확장 중입니다. AI로 돈 번 사람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요. 다음 AI 수혜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GPU 다음에는 AI가 태워먹는 전기와 배터리, 그 가운데 테슬라 에너지 사업을 진지하게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시황이랑 실적, 밸류에이션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근데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과거와 현재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와 그걸 위한 전제 조건과 리스크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중장기 전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갈리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강한 재평가를 받는 시나리오가 있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를 단순한 EV 기업이 아니라 에너지, 자율주행, 로봇까지 포함한 종합기술 기업으로 본다는 건데요. 차이점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숫자로 검증이 되느냐 이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볼게요. 전기차와 에너지,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전기차 성장률은 현재 둔화되어 있죠. 저가 모델과 원가 절감으로 어떻게든 점유율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과 메가팩 사업을 확대시키고 FSD 구동 매출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안정적으로 마진을 유지하죠. 완만하지만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는 이런 차트를 그리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의 특징은 올라가다 갑자기 급상승하는 구조는 없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그린다는 특징이 있죠. 다음으로 시나리오 2번입니다. 로보택시랑 로봇,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재평가를 받는 시나리오인데요. 먼저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서 주행거리당 과금 모델을 완전히 정착됩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과 물류의 인건비를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EV의 에너지,
모빌리티, 로봇까지 다 합쳐진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자동차 밸류를 뛰어넘는 새로운 멀티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면서 주가가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만으로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언젠가 오른다. 이게 가장 위험한 한 줄 요약인데요. 성장 시나리오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기술적 병목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를 개선해야 하고요. 규제를 통과해서 빠르게 사업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돼야만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과제, 바로 전기차의 가격 전쟁 속에서 마진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가 뭘 했습니까? 가격을 인하하고 0% 할부를 주고 할인 프로모션을 해서 물량을 방어해냈어요. 그 결과는요, 매출은 높았지만 마진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BY나 중국 EV 같은 전통 완성차가 저가로 공세를 하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공정혁신입니다. 기가캐스팅,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 원가를 낮춰야 돼요. 배터리랑 부품 구조를 개선해야 되고요. 지역별 공장과 공급망을 최적화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마진을 떨구는 게 아니라 원가 자체를 구조적으로 낮춰서 마진을 지키면서 파는 겁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요, FSD와 로보택시, 이게 지금 현재 스토리로만 있거든요. 이거를 현금이율일 수 있는 구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현재 어떤가요? FSD는 구독을 확대하고 베타 테스트에 진행 중에 있지만 꾸준히 나오는 두 가지 문제, 안정성과 규제 이슈가 나오죠. 이 두 가지가 해결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요, 사람보다 안전하다는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규제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고요. 수익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게 실패하면 어떨까요? 자율주행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전통 자동차 밸류로 압축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지금 테슬라 주가는 FSD 프리미엄이 진짜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너지면 주가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과제입니다. 에너지랑 로봇이 단순 영상용 스토리가 아니라 실적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 어떻죠? 메가팩 에너지 저장 옵티머스 로봇, 지금 이거 발표로 엄청나게 이슈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매출이랑 이익에 대한 기여가 나왔나요? 지금 거의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부분의 매출 성장률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봇을 도입했을 때 인건비 대비 확실하게 절감이 되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사업 구조를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야만 이 플랫폼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패턴을 분석을 해볼게요. 테슬라의 모델 3 초기 기억하시나요? 생산 지옥이라는 말이 있었고 공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증설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죠?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테슬라가 이 병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기가팩토리를 구축하고 공장을 자동화하면서 배터리 원가 구조를 개선해냈어요. 그러면서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도 회복을 했었죠. 그 결과는 주가의 레벨이 말도 안 되게 바뀌었어요. 지금의 자율주행, 에너지,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이 병목을 뚫느냐 못 뚫느냐의 싸움인 거고 역사는 반복될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솔직하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테슬라를 이렇게 제대로 보려면 정말 많은 걸 추적해야 해요. 분석해야 하고요. 원가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생산 효율성과 비용이 실제로 절감되고 있는 게 맞는지, FSD는 실제로 사고율이 어떻게 되고 가입자 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규제는 어떤 식으로 변해가서 이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에너지랑 서비스는 실제로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생산 캐파를 확인해야 돼요. 공장이 얼마나 됐고 생산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런 거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분기별로, 한 달별로, 주별로, 일별로.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 가족 챙기면서 애들 학원비 걱정하는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돼 있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자료를 혼자 찾고 해석하고 타점까지 잡으라는 거 진짜 솔직히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한 거예요. 위에서 말한 전제 조건들, 원가 구조의 변화, FSD 데이터, 에너지 배출 추이, 생산 캐파 변화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전제 조건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발표가 났을 때 이런 거를 기준으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었어요. 조건부로 설정한 타점이에요. 이미 발표가 났을 땐 선반영이 되겠죠. 그렇기에 그런 어떤 발표가 나왔는지 그런 조건부를 설정한 타점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되면 여기서 들어가고 이 조건이 무너지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런 자료 그리고 정보 그리고 조건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리한 내용을 우리 필요한 여러분들께 저는 공유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유 받냐고요? 지금 영상 하단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요, PC에서는 신청 페이지로 자동으로 가고요, 모바일에서는 문자창이 나올 거예요. 제 번호 자동 입력돼 있을 거고 제 번호로 테슬라라고 한 단어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상에 댓글 하나만 달아주세요. 제가 힘이 날 수도 있고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군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문자 보낸 걸 확인을 한다면 제가 직접 정리한 이 자료들 보이실까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 안에 매수 매도 타점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자료 직접 그때 받아보시면 돼요. 그러고 매수랑 매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이 귀찮으세요? 좋아요라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더 좋은 콘텐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우석이었습니다.